38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심리검사에서 매우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 중 규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점수는 해서 이 규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개념부터가. 규준이 있고 준거가 있죠. 준거는 뭐라고요? 절대평가고 점수로 가지고 평가하는 거고, 규준은 뭐냐면 상대평가입니다. 상대가 있어야 돼요. 내 점수가 지능검사가 예를 들어서 나왔다 할 때 이 점수만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못 하잖아요. 이거는 100점이 잘한 점수야 못하냐, 지능검사가 뭐 90이 잘했냐 못했느냐, 이걸로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뭘로 가지고 같은 학년이래 집단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집단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규준의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규준의 범주에 점수 자체로 의미가 없어요. 비교를 할 때 잘했다 못하다 어느 정도 낫다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준의 세 가지가 100분위 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탠다인이라고 표준 등급이라고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글자고 실제로 여기 다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그러나 이제 실제 설명을 한번 듣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100분위 점수예요. 100분위 점수. 100분위 점수라고 하는 100분이라고 하는 것은 100등분으로 100등분으로 나눈다는 게 100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300명이 시험을 쳐서 점수가 쭉 각각의 점수가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걸 100등분을 딱 해가지고 순위대로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1순위에 3명 들어가요. 그러면 100으로 나누면 그렇죠. 각각의 3명씩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 100개를 하면 전부 몇 명 됩니까? 300명 되죠. 100명 같으면 한 사람씩 넣으면 돼요. 점수 순서대로. 그러면은 내 점수가 100, 이 비교할 수 있는 집단하고 그거에 비교할 때 내가 몇인가 위 100분위 순서의 위는 순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순위의 위치입니다. 위치. 네, 위치. 어느 위치인가 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70점이라도 다른 사람 점수에 따라서는 이 맨 위에 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내보다 더 다른 사람이 많으면 맨 꼴찌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수 자체 가지고는 100분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여하튼 100등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느 위치냐. 그래서 우리가 100분위가 75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보다 못한 사람이 몇 프로다? 75%라는 뜻이에요. 내보다 잘한 사람은 어떻게다? 25%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100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100분위 점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어떻습니까?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거나 순서대로 나열해가지고 하여튼 100등분 해가지고 그 위치를 딱딱딱 넣어주는 게 100분위 점수다. 이제 100분위 점수에 대한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방법도 이렇게 하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100개의 동일한 구간으로 변환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변환 점수라고 하면 하나 설명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심리사이기 때문에 기능검사라든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못해 자격이 있어야 하거든요. 지능검사를 만약 초등학생을 했다. 점수가 예를 들어서 만약 85점이 나왔다. 이걸 원점수라고 해요. 근데 그 학생의 점수를 85점 가지고 어떻게 하냐? 지능검사 점수 IQ 지능지수라고 안 합니다. 요걸 가지고 뭐냐면 집단에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또 나와요. 이걸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환산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환산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변환 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했던 지능 점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살짜리가 나왔던 지능 점수 80하고 20살짜리가 했던 그 80점하고는 환산 점수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것까지 설명하려면은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단순합니다. 그냥 상대적 위치입니다. 내가 백동중에 어느 위치에 있다. 그것만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데 표준 점수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뭐냐면은 일명 이걸 우리가 지점수라고 합니다. 지점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만 일단 우리가 이거는 일단 지능검사 예를 한번 들게요.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 했다면은 일단 평균을 100으로 잡습니다. 평균을 100으로 하고 합니다. 평균이 100이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우리가 종 모양이라고 해서 이게 정규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표준 편차하는 게 있어요. 표준 편차가 15점입니다. 그럼 한 표준 편차가 1로 가면 마이너스 쪽, 1로 가면 플러스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요게 지점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면 표준 편차가 15일 경우에는 100에서 15를 빼면 이 점수는 얼마가 되냐면은 85가 돼요. 만약 플러스 1이다, 이 지점수가. 그러면 여기에다 15를 보탭니다. 100에서. 그러면 115가 돼요. 그럼 여기는 몇 점이 됩니까? 마이너스 표준 지점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면은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능 지수가 70으로 나옵니다. 70. 여기는 얼마 됩니까? 130이 나와요. 그래서 두 표준 편차 이하 79 미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 장애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적 장애에서 경도가 있고 한 편차 넘어가면 경도, 두 편차 넘어가면은 70에서 두 편차 30을 빼면 40 이하는 중등도가 되고 그 다음에 고도가 돼요. 그다음 네 번째 돼 가지고 70에서 50배가 지능지수가 20 이하가 되면은 최고도 이렇게 판정을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지능검사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딴 것도 같이 종합해가지고 지적장애 이제 판단하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지점수라고 합니다. 그럼 지점수로 이제 딱 나타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비교가 딱 돼요. 지점수가 몇 점이다 하면은 이게 규준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했던 뭐보다는 100분위 점수보다는 이게 훨씬 더 세밀한 정보를 줍니다. 이게 세밀한 정보를 준다. 근데 표준 점수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지점수 이꼴 요 공식은 자기의 원점수가 있어요. 자기 원점수에서 평균을 뺍니다. 이걸 뭘로 나누느냐면은 표준 편차로 나눴습니다. 표준 편차로. 열에 나온 게 이게 지점수가 돼요. 그럼 원점수에서 평균이 지능검사 같은 평균이 100이다라고 하면 85점 같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 점수가 85점이다. 우리가 지능검사 평균을 100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5를 표준 편차는 지능검사는 15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뭐가 된다? 이 지점수가 돼요. 그 지점수는 몇 점이다? 마이너스 1은 85점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요거는 실제 문제 나올 때 다시 이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익히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T점수는 또 달라요. G점수, 자기의 G점수가 있죠. G점수에서. 무조건 10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50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T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T점수의 의미는 왜 쓰는가 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지급 상담소 가정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공식만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다른 말로 우리가 스테9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 아까 100분이라고 했죠. 요거는 9분 스테9이에요. 스테9이라고 하는 말은 스탠다드 9이에요. 그래서 9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스테9이나 표준 등급이나 같은 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녀나 이렇게 뭐 여러분 학교 보면은 이걸 쓰는 게 바로 고교 내신이 바로 9등급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쓰는 게 바로 이거는 100분위 점수의 모순점을 보완한 게 이 표준 등급이에요. 이렇게. 근데 원래 100%를 9로 나누면은 나누면 약 11이 되죠. 그러면 각각 11%가 아니고 가운데 5등급이 20%가 됩니다. 5등 가운데는 20%를 주고 점차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분위처럼 일정한 간격이 아니고 9등급은 가운데가 20 많이 줍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죠. 요게 이제 요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우리가 표준 등급이라고 하고, 현재 꼭 고교 내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고교 내신 예로 이렇게 나와요. 고교 내신 우짜고 저쩌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규준의 종류 중에 어디에 들어간다? 이거는 표준 등급에 들어간다. 또는 스테9이라고 한다. 9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9등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9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규준의 종류 봅시다. 규준의 범죄에 포함될 수 없는 거는 뭐냐? 표준 점수 나왔죠. 100분위 점수도 나왔죠. 스테9 했죠. 뭐는 표집은 없죠. 이게 표집 점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말 자체도 좀 있어요. 표집은 뭐냐면은 그냥 이건 이해를 못 해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떠한 조사를 할 때는 그 집단이 말이죠. 만약 1000명이다라고 할 때, 뭔가 조사를 할 때 1000명을 다 조사할 수는 상당히 힘들죠. 이 우리가 전부 다 조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요. 뉴스를 보면 전수조사 나와요. 뭐 부정행위에 대해서 어느 시청 사람들 전부 다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전부 다 조사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인원이 많을 때는 많을수록 전수조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여기 다 하지 않고 여기에서 표본을 뽑아냅니다. 골라내요. 골라낼 때 이거 무작위로 뽑아야 돼요. 이 원칙이. 무작위로 뽑아야 돼요. 무선 추출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요거 표본을 우리가 샘플이라고 하거든요. 샘플. 이 샘플 표본을 뽑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해요. 샘플링이라면 표본을 뽑는 거. 그게 샘플링이에요. 샘플과 샘플링. 이 뽑는 과정에서 생기는 점수를 표준 점수, 표집 점수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표준 점수, 스테9 점수, 100분위 점수만 검사를 해서 측정값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측정값은 아니죠. 그렇죠. 몰라줬습니다. 우리는 알 때 뭡니까? 100분위 표준 스테9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왜 자꾸 이게 나오네요. 요새 뭐 그 개애양이라는 그 사람이 요새 오늘 뉴스가 엄청 뜨더라고요. 이것도 뭐 또 이게 뭐 말하다 보니까 뭐 끊겨 버렸네. 그렇죠. 이론은 보통 3회 여기에서 거진 다 중요한 거 다 됩니다. 아시겠죠? 3회 안에서 나머지는 하다가 그거 하면 되고 3회 안에 모든 핵심 이론은 다 들어가 있도록 제가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4회부터는 진짜 뭡니까? 앞에 걸 완벽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다지기. 39번입니다. 스트레스 문제가 이거 세 문제나 나오네요. 그죠, 이번에는? 앞에 두 문제 나왔죠? 세 문제가 나왔네?
39번 직무 및 일반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을 옳게 하는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답 찾는 건 쉬워요. 항상 스트레스 진행 단계가 아주 간단하지만 제가 강조를 했죠. 뭐냐면 처음에 경비 업무할 때 처음에는 누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경고를 하죠. 경고를 했는데도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항을 하죠. 요새 같은 날씨에 한 서너 시간 하면 탈진 되겠죠. 그죠? 예, 소진. 다른 말로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일반 적응 증후군에 따르면 저항 단계, 경고 단계, 탈진 단계. 순서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경고를 하고 저항을 해야죠. 그래서 경저탈, 그렇게, 암기를 하라 한 게, 요게 틀린 거 이렇게 나왔어요. 뭐, 딴 거는 상당히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 답은 어떻습니까? 답 찾는 건 이 문제 쉬워요. 그래서 다 몰라도 뭡니까? 확실하게 틀린 것만 알아도 객관식은 답을 찾을 수 있다. 경제탈 이거 틀렸어요. 경고 단계가 1번, 저항 단계가 2번, 탈진 단계가 3번. 요거 다시 한번 익혀 주십시다. 이렇게 경제.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다는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을 할게요. 17 OHCS라는 당류 부신 피질 호르몬은 스트레스의 생리적 지표가 아니고 지표입니다.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여하튼 당류 뭐 17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 호르몬 이 종류 이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무조건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 이게 틀린 답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맞는 걸로 나온다. 그 다음에 A 성격 유형이 B 성격 유형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죠. 맨날 AC 하니까 A는 B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습니다. 툭하면 AC, 맨날 스트레스. 3번에 여크스와 도드손의 역류자형 가스는 스트레스 수준이 적당하면 작업 능률도 최대가 된다고 했다. 이거 할 때 우리가 했죠. 이런 형태라고 했죠. 스트레스 수준이 어떻게 해요? 적당할 때가 바로 이게 스트레스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수행 효과예요. 스트레스가 낮으면 수행 효과가 떨어져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수행 실력도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너무 넘어가면 그때부터 도로 떨어진다. 이게 유자가 아니고 어떻게 역유자형이다. 이 말은 맞다 이 말이에요. 이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심리검사의 유형 중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심리검사를 할 때 우리가 유형을 보면은 심리검사 유형 종류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객관적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 투사적 검사가 있어요. 객관적 검사, 투사적 검사. 객관적 검사는 쉽게 말하면 설문지를 준다든가 양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투사적 검사는 그런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 그 로샤 잉크 반전 검색하는 게 있어요. 데칼로마니식으로 딱 잉크 모치가 그림 나오는 10장에 또 저하고 같은 형태예요. 10장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성격 검사를 하고 정신병리까지 검사하는 유명한 검사 로샤 검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림 검사예요. 그림 검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HTP 검사입니다. A4 용지에 연필로 집, 나무, 사람 각각 이렇게 그려놓고 그 그림을 보고서 뭡니까? 이렇게 보는 이거는 이런 게 투사 검사예요. 투사 검사. 또 딴 예는 뭐가 있냐면은 SCT 하는 게 들어가는가 모르겠어요. 문장 센텐스 컴플리트 테스트에서 문장 완성 검사예요. 너는 누구에 대해서 제목을 써놓고
네 생각을 적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검사예요. 제목만 써도만 해놓고 이런 건 이제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전부 다 투사적 검사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근데 객관적 검사는 뭐가 되냐? 표준화가 돼 있어요. 표준화가 돼 있으니까 약간의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 매뉴얼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투사적 검사는 이건 아무나 못해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이런 차이를 보고, 자, 객관적 검사는 질문지대로 응답하는 거, 채점해서 간단해요. 아시겠죠? 근데 객관적 검사의 장점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투사적 검사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검사의 단점은 투사적 검사에 뭐가 된다?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민간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 할 때 반대로 나온다 했죠. 자유제한의 반대. 민간직업정보는 자유제한. 그럼 공공직업정보는 뭐다? 자유제한의 반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뢰도 타당도 검증이 어렵고, 그 다음에 객관적 검사에 자주 나오는 게 반응이 일정합니다. 반응이. 왜냐하면 객관적 검사니까. 근데 투사적 검사는 반응이 다양하게 나와요. 똑같은 그 그림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그 예를 들어서 볼까요? 집 나무 사람 HTP 그런데 집을 그리는데 100사람 그렸을 때 집 모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똑같은 그림이 안 나와요. 나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투사적 검사는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또 알아야 될 게 내담자의 방어가 어렵다. 투사적 검사는요. 일반적으로 객관적 검사 설문지 같은 경우는 내담자 방어하기가 쉬워요. 왜? 이 말은 뭐냐면 나 이렇게 사실은 이거 좋아하나 싫어하나 사실은 싫어하는데 그 부분에 내가 이걸 싫어하겠으면은 나한테 혹시 손해가 올지 모른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는데 좋아한다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방어라고 해요. 방어. 근데 투사적 검사는 어째 방어가 잘 안 돼요. 이게 투사적 검사의 또 위력이죠. 뭐 좀 내 자신 속이려고 해도 이게 드러나요. 이게. 못 속인다 이렇게 그야말로 투사를 해요. 아시겠죠? 속까지 뚫어본다 해서 투사라고 하니까 방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정도 보시고 앞으로 다시 나오니까 문제 일단 풀고 넘어갈게요. 객관적 검사 장점입니다. 검사 실시가 간편해요. 이거는 날아주면 되니까. 객관성이 증대되니까 객관적 검사니까 객관성 증대되는 건 당연하고 반응이 풍부하다 땡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은 묻는 말에만 답하면 돼요. O냐 X냐 좋아하냐 싫어하냐 5가지 중에 어느 거냐 우리가 리커더 척도라고 해서 매우 좋다 보통이다 조금 그냥 좋다 매우 좋다 이렇게 5개 척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요거는 1번 선택한 몇 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채점 그대로 하면 돼요. 컴퓨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반응성이 풍부한 거는 어디냐? 어디서 나오느냐? 투사적 검사의 반응이 풍부하다. 똑같은 쉽게 말하면은 집을 그려도 사람마다 다르게 그리고 HTP에서 다 다르죠. 그래서 반응이 풍부한 거는 뭐냐면 투사적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뢰도는 이 객관적 검사가 높아요. 신뢰도는. 이 투사적 검사는 똑같은 거라도 해석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이 그리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 전문가마다 달라요. 그 사람의 이론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신뢰도는 떨어지죠. 신뢰도는 뭡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A가 하든 B가 하든 똑같은 평점이 나와야
일관성인데 일관성은 주사적 검사는 떨어집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 요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업 정보론 넘어가기 전에 일단 여기서 일단